네, 월가 현지의 생생한 분석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도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라는 말이 좀 별로 오늘도 반갑지 않다는. 아닙니다. 오늘도 어제도 아이고. 왔고 오늘도 화요일 왔고 날 내일도 안 오시고. 오셨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거 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워요. 항상. 그러다 15분, 이번 주에는 화요일 날 15분 떠들었다고. 아, 저희가요? 네. 근데 그냥 냅두면 한 30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지금 여행커 요즘 너무 잘해요. 네. 혼자 다 하시면서. 아닙니다. 화요일 날은 뭐 오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전혀 없고요. 네. 오프닝에서 오늘 게스트를 반겨줘야 되는 앵커들이 게스트가 아니시잖아요. 반겨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랑으로 마무리. 깔때기 화법으로 내 자랑으로 게스트예요. 오프닝이 주인이시죠, 같이. 끝나버린. 네. 하지만 알겠어요. 아직 퇴근하지 마시고 오늘 인터뷰가 3개가 있습니다. 일하러 예, 왔으니까. 가열차게 일하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의 에릭 위노그라드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금리나 강요 아닌 인용 수준이다. 5월 모기지 금리 변동성, 월세만 올라. 자사 올해 금리 인하는 1회에서 2회로 전망한다. 오늘 나온 CPI 가지고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네. 사실은 오늘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어 하고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진짜 금리 인하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 할 정도였는데 시장에서는 뭐 반응이 그냥 심드렁했었죠. 네. 근데 이제 오늘 CPI 보니까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하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 과도하게 자금 몰리면서 이제 금리가 막 하락하고 이런 와중에 모기지 금리 변동성 때문에 렌트만 확실하게 올랐고 나머지는 다 지지부진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은 올해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1, 2회. 적게는 한 번, 많게는 2번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소장님은요? 얘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데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올해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지금 6월을 보내야 되는 거네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고점은 이미 5월달 나온 거다. 초에 그러니까 그 주식을 팔고 떠나러 조정받기 전에 5월 초에 이미 올해 연고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로도 조금 더 올라가지고 지금 많이 초조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의 하우스 뷰는 올해 금리 인상 한 번에서 2번인데 저는 어떤 그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만 이런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프랭클린 템플턴 뭐 이런 그 운용 철학이 깊고의 역사가 긴 운용사를 싫어해요. 진짜요? 수익이 안 나 이런 펀드는 진짜 너무 컴플라이언스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너무 철저해서 난 저렇게 운용사 중에 막 뭐 150년 전통 막 이런 데 치고 펀드 수익률 잘 나오는 데를 못 봤어요. 그래서 라이징 스타가 수익률이 좋은가 보다. 이 역사가 짧아서. 근본이 없어서요. 네. 여기 뭔가 다른데요? 근데 뭔가 지금 물리신 게 있는지 뭔가 약간 눈물이 살짝 여기 아니 보이셨는데? 옛날에 저도 이제 뭐 4월에 항상 웃으면서 들어오셨거든요. 맞아요. 5월에 항상 울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힘들다고 항상 하시잖아요. 아니 일단 저도 옛날에 PB로서 이 펀드를 많이 팔아봤는데 네. 이렇게 이제 저런 데서 오는 브로셔 보면은 뭐 템플턴 경이 뭐 200년 전에 만든 맞아요, 펀드 맞아요. 막 프랭클린 템플턴 막 브로셔 이거 보면서 막 고객한테 막 이런 거라고 막 자랑을 하잖아요. 수익률이 너무 안 좋고 오히려 뭐 무슨 유리 자산 운용에서 뭐 중국 물펀드, 중국인들이 씻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게 수익률이 잘 나오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런 거 요즘 같은 때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전통이 있는 게 맞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데이터가 반드시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요즘 같은 워낙 경우는 또 급변하기도 하니까. 급변하기도 하고 너무 재료 자체가 너무 식상하다 보니까 똑같이 반응하는 게 심심한가 봐요. 시장은 좀 다르게 반응하는 게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꼭 나와야 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제대로 당선이 된 거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창피해. 네. 바이든이 약간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리도록 트럼프 하겠습니다. 한국 예. 지사가 여기라는 소문이 괜히 있던데. 여기서 했다가 저도 나쁜 언론이라고 지금 지적받을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서 다른 넘어가죠.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갈게요. 블룸버그 LP 에드워드 볼린 불코르입니다. 현재 금융시장 연준 긴축 회기에 관심 가지고 있다. 미국 국제선물 올해 금리 인하 2회 후에 내년 말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복귀할 것으로 점친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시장이냐고요. 별 지금 얘기가 금리 다 인하가 나오네요. 필요하다. 그래서 또 연준 의장이 거기에 액팅 얼롱해서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는 과연 이 꽃감을 언제 다 빼먹고 자리를 떠야 될 때가 언제냐를 지금 또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연준이 저렇게 해줄 것처럼 액션만 취하다가 결국은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근데 또 바클레이즈하고 JP 모간은 연준이 7월 FMC에서 한 방에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실시하고 9월 달에 한 번 더. 그래서 올해 3번 하는 것만큼의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이거는 뭐 미중 그러게요. 경제가 더욱더 악화될 거다. 협상은 안 될 것이다. 이걸 가정을 한 건가요? 그쪽에서는? 사실은 그만큼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너무 금리 인하를 너무 많이 선반영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를 하지 않으면 지금의 주가 수준을 지탱하기에는 힘들다라고 보는 건데 철저한 이제 월가식 시각이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좀 스포일드 차일드가 돼가지고 금리 인상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얻어내려면 3번을 주장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에드워드 볼린브로크 이 양반은 네. 대중국 관세가 발효돼서 이 과세분만큼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으니까 그 가처분 소득을 보전해 줄 만큼 금리 인하를 실시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비정상적으로 또 빨리 튀어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급하게 빨리 갔다가 내년 연말에는 다시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이제 이건 근데 너무 급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항상 연준이 이야기한 게 점진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뭐 많이 안 하지만.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국채 선물에 이미 금리 인상의 시기가 지금 반영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니 3번은 그러면 3번이라고 치면 7월, 9월, 12월인데 너무 그러니까 한 번에 급박하죠. 0.5도 하고. 7월 달에 한 방에 2번 어치를 내리고 9월에 한 번 더 내리고 그러니까 빨리 금리 인하했다가 현실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내년 9월에는 다시 금리를 인상한다고요. 네. 올린다고요. 아, 가열차게 진짜 너무 연준. 현실성 없는 얘기 그만하죠 이제. 짜요. 네. 예, 자, 세 번째 짜요.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자, 라보뱅크의 마이클 레버입니다. 미중 설전 속에 트럼프 G20 이미 승리했다. 워싱턴 트럼프 공격 눈에 띄게 줄어 소상공인 낙관지수 사상 최고치로. 지금 이제 무역 분쟁이 썰전으로 번져갖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매일매일 미국과 중국에서 한마디씩을 막 던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미 트럼프는 G20에서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를 공격하면 누가 봐도 아니 지금 중국하고 지금 관세 전쟁도 힘든데 말이야 팀킬을 할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비난 여론이 있을까봐 지금 낸시 펠로시도 요즘에 갑자기 순한 양이 돼버렸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를 맨날 그 공격하던 그런 언론이나 이런 데도 지금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내년 재선 캠페인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대세론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미 중국을 이용해가지고 레버리지로 자기는 미국 내 여론을 다 얻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12월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네. 그때도 관세 부과 앞두고 있던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컸는데 그때도 그냥 말잔치로 끝나버렸고 협상 타결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오사카 G20 정상회담도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이 만나기는 만날 것 같아요. 뭐 시진핑이 불참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만나기는 만나는데 지금 현재 중국 내부에서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초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문화를 김민지 앵커도 우리 명민준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미국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금 G20 정상회담에 참석할지 안 할지도 불투명하고 트럼프를 언제 만날지도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기대하지 말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초를 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다고 저는 보거든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봐라라고 이게 지시를 받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싶기도 해요. 당연히 이건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냥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고 봤을 때 시진핑이 결국 약간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와의 만남에 있어서 너무 큰 기대가 본인이 싫은 그러니까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일각에서는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가지고 두 사람이 회담장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손 들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가능성 기자들 없는 앞에서 얘기는. 오늘 자꾸 뇌피셜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막 손 들고 이제 막 기자들 앞에서 이제 악수하고 그러면서 무역 협상 잘 타결됐고 디테일한 거는 실무진이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게 과연 합의가 이행될지 그다음에 이 어떤 제대로 된 효력을 가질지 영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라는 발언을 네.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무역협상부 대표 왕 슈엔이 직접 한 말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고리직이거든요. 그 정도 위치면은.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저도 화요일 한번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트럼프의 약간 협상 방식 중에 하나가 불안정한 합의를 한다. 그리고 내가 승리한 것처럼 주장한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합의가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중국이 이를 이행할지 여부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이걸 그냥 계기로 해서 일단 사인하고. 예, 일단 사인하고 언론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론을 자기 쪽으로 몰고 이게 목적이 아닐까 싶기도 그러니까요. 해요. 예.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다니까요, 진짜. 이게 이분이 만약에 10년 전에 이렇게 트럼프 했으면 한국지사. 10년 전에 이렇게 했으면 벌써 탄핵이 되든가 이거 뭐 그렇게 됐을 텐데 네. 미친 세상에는 광인 전략이 답이다. 광인의 광인 전략. 오늘따라 트럼프를- 이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이런 의견은 조금 걸러서 들으시고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투심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도 가져가셨어요. 그럼요. 예, 여러 가지 정보들도 함께 필터링의 세상이에요. 예, 한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익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팀